안녕하세요. 인생살이 보따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보이스피싱의 소가 인생의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외딴 마을, 봄 기운이 완연한 산자락에 자리 잡은 김철수 할아버지의 집은 언제나처럼 고요합니다. 마당에는 철수 할아버지가 정성껏 가꾼 봄 꽃들이 한창 피어나고 있죠. 철수 할아버지는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일어납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꼼꼼합니다. 화단 가장자리를 정리하던 철수 할아버지의 눈에 담장 너머로 흔들리는 국화꽃이 들어오네요. 철수 할아버지는 저 국화를 다음에 심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며 허리를 펴니다. 그리고 집 안을 바라보죠. 한옥의 나무 기둥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그와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 같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철수 할아버지는 저 멀리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겨우 전화가 오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안방에서는 박영희 할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싸고 있습니다. 동네 최고령 할머니 댁에 가져갈 반찬이죠. 영희 할머니는 매주 한 번씩 동네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리는 일을 10년째 하고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안방에 들어서자 영희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듭니다. 철수 할아버지에게 밥을 먹을지 물어보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조금 있다 먹겠다고 답합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장독대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자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영희의 할머니가 반찬통을 챙겨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죠.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들에게 시간이란 서두를 것 없이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 같은 존재입니다. 가끔은 너무 고요해서 적막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두 사람만의 평온한 리듬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오후가 되자 철수 할아버지는 마을 정자에 들러 노인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영희 할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저녁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채소들을 거둡니다. 그리고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집에 모여 저녁을 함께 먹죠. 말없이 이어지는 식사 시간.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에게는 말없는 대화가 더 많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날도 그렇게 평범하게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동안 영희 할머니는 내일 입을 옷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튿날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할아버지는 마을 회관에 일이 있어 일찍 집을 나섰고 영희 할머니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던 중 영희 할머니의 휴대전화가 울렸죠. 요즘 자주 오는 스팸 전화려니 하고 무시하려다가 혹시 아들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자신을 아들의 담당 경찰이라 소개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영희 할머니는 밑바닥이 꺼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긴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며 합의금 3천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죠. 영희 할머니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의 안전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지 걱정이 밀려왔어요. 남자는 지금 바로 은행에 가야 하며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며 이 사건에 다른 경찰들이 개입하면 아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죠. 영희 할머니는 남자의 말에 따라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희 할머니는 서둘러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 남자는 영희 할머니가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아끼고 모아온 노후자금 2천만 원과 집을 담보로 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죠. 은행 직원이 큰 금액의 출금과 대출에 의아해하며 여러 번 확인했지만 영희 할머니는 남자의 지시대로 개인적인 급한 일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영희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아들을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문자로 보내준 계좌번호로 송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며 서두르라고 재촉했죠. 영희 할머니는 편의점에서 떨리는 손으로 송금을 마쳤습니다. 그제야 전화 속 남자는 아들이 곧 풀려날 것이라며 영희 할머니를 안심시켰죠. 그러나 통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희 할머니의 마음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남자가 절대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 떠올라 망설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희 할머니는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고 철수 할아버지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무거운 현실이 영희 할머니를 덮쳤죠. 모든 노후 자금을 날려버렸다는 사실, 그것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대답을 들은 순간 영희 할머니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영희 할머니는 마루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지 못하고 떨리는 어깨로 흐느끼고 있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방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아내의 모습만 봐도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영희 할머니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은행에 가서 송금한 일, 그리고 아들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알게 된 진실까지. 모든 말을 하는 동안 영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실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만이 있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오랜만에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갑을 피웠지만 영희 할머니의 성화에 10년 전부터 완전히 끊었죠. 그런 철수 할아버지가 담배를 찾는 걸 보니 영희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느린 동작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 봉인해둔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날카로움이 그의 눈에 스며들었습니다. 담배를 다 피운 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나당 뒤편에 있는 낡은 헛간으로 향했죠. 영희 할머니는 의아한 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헛간은 평소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 장소였거든요. 잠시 후 철수 할아버지는 먼지가 쌓인 철제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녹슬고 낡은 그 상자는 영희 할머니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상자를 마루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군번줄, 훈장 몇 개, 그리고 북파공작 부대 기념 패치가 들어있었죠. 또한 낡은 흑백 사진과 오래된 수첩도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어요. 결혼 5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물건들이었으니까요. 철수 할아버지는 수첩을 펼쳐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속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 좀 움직여야겠군.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깊고 단단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단지 젊은 시절 군 관련 특수 업무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수첩에서 한 장을 찢어내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군번줄과 작은 훈장 하나를 목에 걸었죠. 마치 오랜 전우를 만나는 듯한 친근함으로 그 물건들을 대하는 모습이 영희 할머니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무엇인가 결심한 듯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구두까지 신었죠. 영희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단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단순히 신고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들러 보이스피싱 사건을 자세히 신고했죠. 담당 경찰은 친절했지만 이런 사건은 범인을 잡기 어렵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의 범인들이 해외에 콜센터를 두고 있고 국내에는 단순히 돈을 받아 전달하는 운반책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철수 할아버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송금한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직원은 처음에는 정보 제공을 꺼려했지만 철수 할아버지가 꺼낸 낡은 신분증 한 장을 보고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특수정보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비록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여전히 그 위압감은 남아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계좌 정보를 얻은 철수 할아버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송금된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보였고 돈이 입금된 직후 인근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된 흔적이 있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그 자동 인출기가 있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여든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그의 눈은 젊은이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 도착한 철수 할아버지는 점원에게 어제 오후에 현금을 인출해 간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점원은 기억하고 있었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점원은 그가 자주 오는 손님이라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남자의 특징과 행동 패턴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편의점 주변의 모든 방범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영상이었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묘한 설득력으로 주변 상점 주인들을 설득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전문가처럼 그는 영상을 분석하며 남자의 동선을 추적했죠. 편의점에서 나온 남자는 근처 골목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철수 할아버지의 눈을 피할 순 없었어요. 카메라 영상 속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의 일부를 확인한 것이죠. 다음 날 철수 할아버지는 더 넓은 지역의 방범 카메라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협조를 거부했지만 철수 할아버지가 보여준 낡은 신분증과 그의 진지한 태도에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죠. 오토바이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남자는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 단지로 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 정보를 메모하고 귀가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철수 할아버지는 영희 할머니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찰에 신고했고 돈을 찾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만 말했죠. 영희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이 낯설었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수첩을 다시 꺼내어 전화번호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야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나 김철수야. 그래. 맞아. 오랜만이지. 도움이 필요해.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년 만의 연락이었지만 그 사람은 철수 할아버지를 바로 알아보았죠. 예전에 함께 북파 공작에 참여했던 전우였습니다. 현재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정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전화로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고 그 전우는 망설임 없이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 할아버지는 가방 하나를 챙겨 서울로 향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에게는 며칠 정도 친구를 만나고 올 거라고만 말했죠. 우려하는 영희 할머니에게 철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영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영희 할머니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치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 철수 할아버지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철수 할아버지는 곧바로 오피스텔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는 건물의 정문을 주시했죠. 노인네가 혼자 차를 마시는 모습은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시간, 특징, 그리고 특별한 패턴을 모두 기록했죠. 특히 모자를 깊게 눌러쓴 젊은 남자들에게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철수 할아버지는 편의점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검은 모자를 쓴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키, 체형,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죠. 철수 할아버지는 남자가 들어간 오피스텔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503호. 그는 그 정보를 수첩에 적고 건물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상구, 감시 카메라, 경비원의 교대 시간까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체크했죠.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일을 해왔던 것처럼 능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철수 할아버지는 남자의 일과를 거의 파악했습니다. 남자는 보통 오후에 나와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다시 나가 새벽 2시경에 돌아오는 패턴이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철수 할아버지의 또 다른 전우였죠. 현재는 사설 보안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죠. 상대는 철수 할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결국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최소화하고 정보 수집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 할아버지는 오피스텔 근처 작은 모텔에 묵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영희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영희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고 철수 할아버지는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철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죠. 북파공작원 시절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그 긴장감과 책임감이 다시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철수 할아버지는 오피스텔 건물 뒤편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남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예상대로 새벽 2시 15분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남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의 몸은 아직도 훈련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죠.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일반적인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피스텔 503호 앞에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철수 할아버지는 복도 끝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죠.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으니까요. 철수 할아버지는 다시 모텔로 돌아와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전우에게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사흘 후 철수 할아버지는 오피스텔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죠. 예리하고 단단한 눈빛, 마치 사냥을 앞둔 늙은 호랑이 같았습니다. 오늘은 행동에 옮길 날이었습니다. 젊은 조직원 2명이 오후에 돈을 회수하기 위해 이곳에 온다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이 정보는 철수 할아버지의 전우들이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죠. 정오가 되자 오피스텔 주변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전우가 약속대로 나타난 것이죠.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몸은 나이에 맞게 다소 굽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북파 공작 시절 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던 박중사였습니다. 박중사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철수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작전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붙잡아 그들의 본거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죠. 폭력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예상대로 2명의 젊은 남자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평범한 회사원처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박중사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오피스텔 입구에서 힘없는 노인처럼 서 있다가 젊은 남자들이 지나갈 때 갑자기 넘어지는 척했죠. 당황한 남자들이 순간 멈춰섰을 때 박중사가 재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박중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척하며 접근하는 순간 철수 할아버지는 놀라운 속도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던 젊은 남자 하나의 팔을 재빠르게 붙잡았죠. 50년 전의 기술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남자의 팔을 완벽하게 제압한 것이죠. 너무나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라 남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명의 남자가 위협적인 말투로 노인에게 꺼지라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위압감 때문이었죠. 박중사가 천천히 다가가며 정보기관의 신분증을 보여주자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록 은퇴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신분증이었죠. 철수 할아버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조용히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미 주변에 카메라가 없는 것도 확인했고 주변 상황도 모두 통제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3대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모두 정보사 요원들이었죠. 철수 할아버지의 전화 한 통으로 그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정보사 요원 중 한 명이 철수 할아버지에게 공손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김철수라는 이름은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50년 전 북한의 깊숙이 침투해 중요한 정보를 가져온 최고의 요원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임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현역들의 몫이었죠. 정보사 요원들은 신속하게 2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웠죠. 현장을 지켜보던 철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만족감이, 또 한편으로는 오래전 자신이 현역이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중사가 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동작에는 깊은 존경과 위로가 담겨 있었죠. 체포된 2 남자는 정보사 본부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미 확보된 증거들과 정보사의 압박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그들은 단순한 운반책에 불과했고
실제 조직의 핵심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도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 중 하나의 콜센터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사는 즉시 경찰과 협력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작은 행동이 큰 수사망을 형성한 것이죠. 그날 밤 인천의 콜센터가 급습되었고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컴퓨터와 서류에서 확보된 정보는 다른 지역의 조직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죠. 이렇게 시작된 연쇄 검거 작전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뉴스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정보사의 작전은 대부분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 작전이 노장의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북파공작원의 능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준 사례로 젊은 요원들 사이에서 일종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죠. 작전이 마무리되고 이틀 후 철수 할아버지는 서울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정보사 고위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철수 할아버지의 옛 후배로 지금은 정보사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죠. 그는 철수 할아버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인해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당 부분이 와해되었고 해외 조직과의 연결고리도 일부 파악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 영희 할머니가 빼앗긴 돈을 모두 회수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후배는 철수 할아버지에게 다시 정보사에서 자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큰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 세계와 작별했고 지금의 자신은 그저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후배는 철수 할아버지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은퇴하셔야 한다고요. 철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은퇴한 지 오래이며 그저 아내가 속상해하는 것을 못 봤을 뿐이라고요. 그 말에 후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말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의리에 감동했기 때문이었죠. 이튿날 철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희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철수 할아버지를 보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영희 할머니에게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면 돈이 다시 통장에 들어와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영희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동네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봄이 깊어가며 하단의 꽃들은 더욱 화사하게 피어났죠. 철수 할아버지는 물뿌리개를 들고 천천히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전의 일은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영희 할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창밖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평범했지만 영희 할머니의 눈에는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단단해진 듯한, 그러면서도 더 부드러워진 듯한 묘한 느낌이었죠. 영희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동네 어르신들께 음식을 나눠드리는 날이었거든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니 모든 것이 더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도시락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돈은 정말 괜찮은 것인지, 정말 모두 돌려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철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오랜만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런 표현은 흔치 않았기에 더욱 특별한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마을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난 나무들과 들꽃이 만발한 들판을 바라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에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겠다는 소식이었죠. 철수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될 터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 할아버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그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위험을 겪었고 은퇴 후에도 그 기억들은 종종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오래된 상처가 조금 아물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가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문득 헛간에 넣어둔 철제 상자를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과거의 흔적들, 군번줄과 훈장, 북파공작 부대 기념 패치와 낡은 수첩. 이제 그것들은 다시 그 상자 속에서 오랫동안 잠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말이죠. 영희 할머니는 철수 할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말없는 위로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평생 자신의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요. 철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마을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그 작은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더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노년의 평온함 속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도 함께할 많은 날들을 기대하며 그날의 밤을 마무리했습니다.